한국 가봤자 거지밖에 더 되냐? 한국인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은 엉망일 거다. 중국 기성세대의 이런 반응과 달리 젊은 중국인들은 대거 한국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프랑스 기자의 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비자를 막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 골공항 국제선 출국자. 저는 어린 아들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넓은 홀 안으로 사람들의 발소리와 캐리어 바퀴 소리가 뒤섞여 울렸고 그 소음 사이로 제 목소리만 유독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저 아이를 중국으로 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맞은편에서는 남편이 자신이 친부라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 쏟아냈고 경찰 2명이 우리 사이에 서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한 채 무전기만 쥐고 서 있었습니다. 국제 친권 분쟁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경찰의 입에서 나오자 남편은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탑승 마감까지 30분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아이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버텼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타고 허리까지 올라왔고 아이의 숨소리가 제 가슴팍에서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그 침묵이 경찰의 무전소리보다 더 크게 귓속을 채웠어요. 경찰이 끼어들어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은 뒤 한 경관이 무릎을 굽히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저는 아이의 등을 한번 쓸어내리며 숨을 고른 뒤에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건 제가 한국을 취재하던 날 한 남자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반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갈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서울의 한 호텔 로비였어요. 저는 당시 프랑스 공영방송 소속 국제 다큐 기자였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과 동유럽 산업 현장을 오가며 굵직한 기획을 이어온 경력이 있었고 당시 한국은 그 다음 시리즈 아이템으로 낙점된 나라였어요.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제조업의 변화를 짚는 기획이었고 방송국 데스크도 꽤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수원 외곽의 부품 조립 라인을 오전에 둘러봤고 오후에는 서울 도심 스타트업 단지에서 인터뷰를 2건 마쳤어요. 편집본 초안이 절반 이상 나와 있었고 분량도 이미 넉넉했습니다. 데스크가 프리뷰 시사에서 이번 시리즈가 꽤 괜찮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자신감을 그대로 안고 저녁에 호텔 로비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글을 봤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던 남자였어요. 제 카메라 가방을 보더니 먼저 눈인사를 건넸고 취재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 파트너사를 만나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중국인 사업가였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말하는 방식이 간결하면서도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취재 카메라를 보더니 오히려 인터뷰를 제안했고 중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어요. 화제가 바뀔 때마다 논리가 단단했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글을 기사에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느새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취재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고 취재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가 근처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 일정이 끝난 뒤 파리까지 날아왔어요. 파리에서도 만났고 그 다음에도 만났습니다. 돌아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였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건 파리에서의 3번째 만남 직후였습니다. 결혼은 그로부터 2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중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오자고 했고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방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오면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중국 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남편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여권을 꺼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보관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공항 도착 홀의 냉기가 목덜미를 스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돌려달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웃는 얼굴이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는지 저는 그때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에 도착한 첫 며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은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에 반드시 제 컨디션을 확인했고 저녁에는 도시 구석구석을 안내해주겠다며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는 강변 도로를 달리며 남편은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취재 노트를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본능이었어요. 낯선 도시에 오면 먼저 거리를 읽고 싶어지는 습관 말이죠. 그런데 귀국 날짜를 정하려던 건 도착하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방송국 복귀 일정을 꺼냈을 때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회사 쪽 미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정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며칠 뒤 항공권을 직접 알아보려고 카드를 꺼냈을 때 남편이 금고 보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카드가 자주 복제된다며 안전하게 맡겨두는 게 낫다고 했어요. 말투는 걱정스러운 척이었는데 손은 이미 카드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권이 들어가던 그 금고였어요. 저는 순간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임신 중이었고 몸도 무거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울 힘이 없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데스크가 복귀 일정을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는 남편 몰래 답장을 보내려 했는데 남편이 중국 번호로 바꿔 쓰는 게 편하다며 유심 교체를 권했어요. 로밍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심을 바꾸고 나자 방송국 메신저 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남편은 중국 네트워크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기 계정으로 연결된 중국 메신저를 쓰라고 권했어요. 저는 그 권유를 한 번 더 받아들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필요해서 혼자 산책을 나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취재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시장과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가게들 사이로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풍겼고 리어카 위에 쌓인 채소들이 햇빛을 받아 반들거렸어요. 카메라를 꺼낸 건 그냥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공장 담벼락을 찍고 있을 때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사복 차림이었는데 말투가 단호했어요. 이 구역은 촬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생겼냐고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카메라 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섰어요. 저는 일단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국인이 괜히 예민한 곳에서 렌즈 들이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에 뭔가를 덧붙이려다 입을 다물었는데 그 침묵이 신경에 걸렸어요. 다음 날 방송국 데스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유심을 바꾼 번호로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복귀가 더 늦어지면 다음 시리즈 배정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번 주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꺼냈어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항공권은 내가 알아볼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노트북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제가 출발 전에 예약해둔 귀국편 정보가 항공사 앱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소 확인 메일도 없었고 변경 이력도 없었어요. 저는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예약 내역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미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취소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처음으로 혼자 도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가방 안에 넣어두었어요. 전날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조용히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장비를 빼앗길 것 같을 때 쓰던 방식이었어요. 도심 쪽으로 걷다 보니 대로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큰 길 쪽은 새 건물과 광고판으로 가득했는데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연달아 이어졌어요. 문 앞에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도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집기가 그대로 쌓인 채 버려진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공장 정문 앞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 확성기를 잡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지만 말의 내용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만으로도 무슨 상황인지는 짐작이 됐어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현장의 온도를 먼저 읽는 감각이 생깁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맞은편 분양 사무실 앞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 한 명이 유리 너머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짓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공장 앞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석 달치 월급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공장 측은 자금이 묶였다고만 하고 날짜를 계속 미룬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더 말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10분도 채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공장 두 곳이 이미 폐쇄됐고 이 공장도 다음 달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양 사무실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입주 날짜가 2번 밀렸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메모를 정리했어요. 방송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했어요. 취재 노트에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열었을 때 전날 저장해둔 녹음 파일이 없었습니다. 앱 자체가 지워져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남편 계정으로 연결된 기기라 앱 설치 승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냥 지워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인터뷰했던 남성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그분도 이미 연락이 끊겨 있었어요. 다른 인터뷰 응답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또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외국인이 괜한 문제를 만들면 위험해진다는 말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거실로 나오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회사 쪽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래처 대금 지급이 이번 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고 곧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 남자가 했던 말, 분양 사무소 앞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남편이 꺼내는 이야기가 같은 줄기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댁 화장실 안에서 새 메모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없고 녹음도 없는 글자만 있는 파일이었어요. 방송을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본 것들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순간이었어요. 대학가 쪽으로 취재 범위를 넓힌 건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가 있다며 오전 내내 자리를 비웠고 남편도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일찍 나갔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도심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걸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인도, 바닥의 감촉이 달랐어요. 서울 취재 때 걸었던 거리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같은 아스팔트인데 무언가 다른 밀도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학 정문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한국어 학원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이른 오전이었는데도 줄이 건물 바깥 계단을 넘어 인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손에 교재를 든 사람도 있었고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면에 한국어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옆에 잠시 서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한국어 학원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선 장면은
취재 경력 내내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줄 맨 끝에 서 있던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더니 조금 된다고 했어요.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TOPIK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왜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곳이 지난 봄에 폐업했고 새로 알아본 곳도 올해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은 그래도 계약서대로 월급이 나온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말투에 자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청년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거들듯 말을 보탰어요. 자기 남동생이 작년에 한국 제조업체에 취업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지켜진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취재 노트를 꺼내고 싶었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줄은 그 사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학원 안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들어갈 때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학원 앞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에 담고 돌아서는데 건너편 골목 입구에 채용 공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한국어와 중국어로 우대 조건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일찍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짧게 끊기는 말투였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거의 거실에 나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정면을 바라본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소파 등받이가 빳빳하게 세워진 자세였어요. 에어컨 바람이 돌고 있었는데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인원 절반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 대신 시아버지 쪽을 한번 봤어요. 그 시선이 허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내 프랑스 계좌를 잠깐 활용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2번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거절은 거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평소와 다른 말투였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같이 해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 침묵을 메우듯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서 자라려면 국적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이미 알아봤다는 듯 구체적인 절차 이름까지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등록은 나중에 같이 의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아 에어컨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도 아이 국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야 제대로 마주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안에서 메모 파일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적었어요. 오전에 본 한국어 학원 앞줄, 청년이 했던 말, 현수막에 적혀있던 한국 기업명, 거실에서 오간 대화까지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채권자가 집까지 찾아온 건 그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현관 쪽으로 나가다 멈췄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현관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들고 있는 서류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먼저 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낮고 빠르게 이어졌어요. 남편이 국영기업 채용시험 준비를 시작한 건 채권자들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시험 교재가 쌓였고 남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뭔가 달라지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취재 현장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을 따라 시험장 근처까지 나갔을 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험장 건물 앞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줄이 블록 하나를 돌아
골목 안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남편 또래거나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었고 손에 교재를 든 사람,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사람, 아무 표정 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긴장한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땀과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를 저는 중동 취재 때 난민 등록 대기줄에서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슷한 감각이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민 대기줄에는 그래도 가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시험 시작 시간이 되자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계단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듯 일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웃으며 나오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335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 없이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남편은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잘 본 것 같다고 했어요.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잠든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끓여왔고 남편은 그 차를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투자 설명회 팸플릿이 가방 바깥 주머니에 구겨진 채 꽂혀 있었는데 안을 보려다 말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시댁 화장실 안에서 메모 파일을 열고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시험장 앞 군중의 모습, 주저앉았던 사람들, 남편이 다녀온 투자 설명회 이름, 채권자들이 다녀간 날짜와 횟수까지요. 방송을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다는 감각이 기자 본능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침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쓰고 있냐고 물었어요. 일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냥 넘어가는 척하면서 눈빛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먼저 뒤집었어요. 남편이 방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리를 잡은 뒤 저는 노트북을 열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넣어뒀던 카메라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곳에 둔 건가 싶어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 위도 확인했어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남편 방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둔탁한 소리였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렌즈가 분리되어 바닥에 굴러가고 있었어요. 유리가루 같은 파편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밖에서 이상한 것들 찍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노트북도 당분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흩어진 파편을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을 갈라놓겠다며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한 말이 카메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학교는 일찍 등록해야 자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중국 학교 이름을 두 군데 대며 다음 주까지 결정하자고 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카메라 파편을 보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중국 학교에 보내면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학적이 생기면 체류 근거가 생기고 체류 근거가 생기면 친권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건 법을 몰라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부서진 것도, 노트북이 사라진 것도,
지금 이 순간 아이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냈습니다. 꺼내고는 바로 집어넣으려 했는데 이번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화장실 안에서 메모 파일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파일을 닫으려다가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더 늦으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쓰고 나서 지우려다가 지우지 않았어요. 프랑스 대사관 번호를 찾은 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물을 한 번 내리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낮췄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대사관 대표 번호는 검색하면 바로 나왔는데 문제는 제 휴대폰이 남편 계정에 연결된 중국 유심이라는 거였어요. 통화 기록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취재 시절에 내부 고발자를 만날 때 쓰던 방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공용 와이파이가 연결된 카페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간다고 나서는 걸 기다렸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인터넷 전화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이가 테이블 위에 냅킨을 접으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쪽을 한번 보고 나서 화면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발신음이 3번 울리고 나서 연결됐습니다. 영사 업무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권이 없고 항공권이 취소됐으며 남편이 출국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짧게 정리해서 말했어요. 상대는 잠깐 침묵했다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권 압류가 언제부터였는지, 본인 의지에 반한 체류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으며 저는 다른 도시에 있다고 했어요. 상대는 잠깐 키보드 소리를 내더니 가장 가까운 영사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제 팔에 기댄 채 카페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접어둔 냅킨이 테이블 위에 삐뚤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동 경로를 짜기 시작했어요. 영사관까지 가려면 혼자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고 아이를 데리고 추격을 따돌릴 자신도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취재 시절 중국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이 닿았던 한 여성이었어요. 프랑스계 화교였고 현지에서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한번 만난 게 전부였지만 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카페 와이파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썼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2시간쯤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언제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소와 똑같이 걸으려고 의식했어요. 걸음 속도를 일부러 늦췄고 시장 골목을 돌아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와 있었는데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짐을 어떻게 챙길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큰 가방은 들고 나갈 수 없었어요.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아이 옷 며칠치와 제 서류 일부, 그리고 화장실 메모 파일을 백업해둔 휴대폰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동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어요. 아침을 같이 먹었고 시어머니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식탁 아래에서 무릎을 꾹 눌렀어요.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켜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방 안에서 아이 옷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두르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권을 찾아야 했습니다. 금고는 시부모 방 안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TV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봐서 복도를 지나 방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소리를 죽이면서도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방 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옷장 냄새와 한약 냄새가 섞인 것 같았어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한 번 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번호가 맞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를 시도하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화가 났다거나 놀랐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들었으면 오히려 덜 무서웠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아이를 안고 현관 열쇠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편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회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국법을 거론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중국법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 같았어요. 저는 기자 시절 긴박한 현장에서 익혔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으면서 미리 약속해둔 교민에게 짧은 메시지로 현재 위치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이 저렸어요. 현관 열쇠가 신발장 위에 있다는 걸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남편이 잠깐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려고 등을 돌린 순간이 왔어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계단 난간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아이가 뛰면서 숨을 헐떡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교민이 보낸 차였어요.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제 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는데 프랑스행 직항은 없었어요. 가장 빠른 항공편도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선택지를 물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몇 번 확인하더니 2시간 뒤에 출발하는 서울행 항공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가 제 손을 쥔 채로 카운터 위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운터 위에 카드를 올려놓으면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용기인지 아니면 그냥 감각이 마비된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공기가 달랐어요. 중국 공항에서 맡았던 것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냄새였어요. 환기가 잘 되는 공간 특유의 냄새 없는 공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트랩을 내려오면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 취재 때 며칠 머물렀던 나라였고 그때는 기획 아이템의 배경이었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몸을 숨길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잠을 자지 못했는데 내리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기내 가방을 들면서 트랩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아이를 보더니 먼저 빠른 통로를 안내해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직원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작은 배려였는데 그게 눈에 띄었어요. 중국에서는 공항 직원과 눈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눈을 마주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어요. 직원이 아이를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짐을 찾고 나서 바로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프랑스행 가장 빠른 항공편을 물었어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가장 이른 직항이 나흘 뒤라고 했습니다. 경유 포함해도 이틀 반이 최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카운터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틀 반이면 남편 측이 움직일 시간이 생긴다는 계산이 먼저 들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걸 이미 알았을 텐데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확인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항공권을 바로 끊지 않고 카운터를 떠났어요. 대기 공간 한쪽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 유심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빼놨어요. 교민이 챙겨준 여분 유심으로 바꾼 뒤 처음으로 프랑스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받자마자
지금 어디냐고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했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지금 프랑스로 들어오면 남편 측이 국제 친권 절차를 이용해 아이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는 그 절차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그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당분간 머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카운터 방향을 다시 바라봤어요. 방금 나흘 뒤 직항을 안내받았던 카운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제 옆에서 의자 등받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탁탁탁. 잠깐 멈추다가 탁탁탁. 공항 안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소음이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귀를 찌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부딪히며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안내방송이 나왔다가 끊기고 다시 나왔는데 볼륨이 일정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 일정함이 오히려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짐 가방을 발치에 당겨놓고 일어섰습니다. 일단 공항 안 외국인 지원센터를 찾기로 했어요. 서울 취재 때 한 번 지나쳤던 기억이 있었는데 위치를 정확히 몰라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직원이 층 안내도를 꺼내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해줬어요. 중간에 아이를 가리키더니 유아 휴게실이 같은 층에 있다고도 알려줬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먼저 말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가 작게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외국인 지원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 통역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안내판 글씨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가능한 담당자를 요청했더니 잠깐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5분도 채 안 돼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프랑스어 발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양이 파리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려다 참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국한 경위, 여권 임시증명서 상태, 아이와 단둘이 있다는 것까지요. 담당자는 받아 적으면서 중간에 한 번만 질문했어요. 체류 목적이 단기 대피인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선 임시 체류 지원 절차부터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태도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임시 숙소 연계기관 연락처를 받았고 아이 긴급 의료 지원이 가능한 병원 목록도 함께 받았습니다. 체류 관련 서류는 다음 날 오전까지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건네줬는데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면서 이게 이렇게 빠르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대사관에 연락하려고 새벽에 화장실 안에 숨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환풍기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을 떨었던 그 새벽이요. 임시 숙소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창문이 있었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침대 위에 눕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중국을 떠난 이후 아이가 그렇게 빨리 잠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가방 안에 챙겨온 메모 파일을 열었어요. 중국에서 기록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마지막 줄에 덧붙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공항 직원이 아이를 보고 먼저 웃었던 것, 유아 휴게실 위치를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준 것, 담당자가 판단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다시 지나갔어요. 변호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로 들어오면 공항에서 막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곧 남편 측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당분간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나라에 계획에 없던 방식으로 머물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했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아이가 자다가 자주 뒤척였거든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메모 파일을 닫았습니다. 오늘 일을 다 적지 못했는데도 닫았어요. 지금 당장 기록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받은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변호사에게 오늘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언제 일어나든 먹일 것을 미리 챙겨둬야 했습니다.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정렬됐어요. 중국에서 메모를 쓸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록이 두려움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저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텼다는 게 이렇게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임시 숙소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프랑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측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받자마자 어제 연락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이 국제친권 소송 준비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법원에 제출된 건 아직 아니었지만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숙소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고 골목 끝에 편의점 간판이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도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살던 아파트 창밖으로는 항상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으로 내다봤는데 지금은 그냥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중에 친권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의료 기록, 안정적인 거주 환경, 교육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기자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은 듣는 동시에 써야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숙소에서 챙겨준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리는지 보러 다가갔더니 동그라미를 여러 개 겹쳐 그린 거였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저녁마다 칭얼거리거나 잠들기 전에 울었는데 이틀 전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아이가 편안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잠잠해진 건지 그림 하나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외국인 지원센터로 다시 찾아갔어요. 체류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장기 체류 가능성이 있으면 거주지 등록을 먼저 해두는 게 낫다고 했어요.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그러면 일단 단기로 진행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짚어줬고 도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줬습니다. 설명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제가 따라오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담당자가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아이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연계병원에서 통역 지원이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중국에서 대사관 번호를 찾느라 새벽에 화장실에 숨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외국인 신분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밤에 울었던 건 숙소에서 지낸 나흘째 밤이었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울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는데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아이가 눈을 반쯤 뜨더니 저를 보고 나서 다시 감았습니다. 울음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저는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 아이의 숨소리가 전해졌어요. 불규칙하게 들썩이다가 점점 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계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소아과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늘 오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역 지원도 같이 연결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예약 시간과 병원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약하는데 걸린 시간이 5분이 안 됐어요. 중국에서는 병원 예약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남편이 알아서 데려갔거든요. 제가 직접 병원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지금 새삼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접수대 옆에 통역 담당자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기 공간에 의자들이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장난감 바구니가 한쪽에 있었어요. 아이가 바구니 쪽으로 걸어가더니 쪼그려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옆에서 전달해줬어요. 뭐가 제일 좋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크레파스라고 했어요. 의사가 웃으면서 진료실로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진료실 안은 밝았어요.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면서 통역 담당자를 통해 중국에서 지낸 기간과 최근 수면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악몽을 꾼 것, 밤마다 뒤척인 것, 전날 처음으로 울었다는 것까지요. 의사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한 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안정된 환경이 유지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아이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이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밖에 나올 때 제가 먼저 손을 잡아야 했는데 그날은 아이가 먼저였어요.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이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어요. 숙소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감각이 흐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기록이 지워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쥐는 손에 긴장이 없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노트 한쪽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다가 손이 멈췄어요. 변호사가 했던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가 친권 심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 앞에 줄을 서 있던 청년들이 떠올랐어요. 계약서대로 지켜진다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다고요. 당연한 것이 지켜지는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으면 그게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울지 않고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 곁에 누운 채로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중국 시댁방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그 얼룩을 봤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고 중국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방이 당분간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체념인지 아니면 진짜 받아들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울지 않고 잠들었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지 않고 사흘 연속으로 잠든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숙소 근처를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중국에서는 밖에 나갈 때마다 어디 가는지 설명해야 했고 돌아오는 시간도 맞춰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혼자 걷는다는 것 자체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인도, 바닥의 질감이 달랐어요. 딱딱하지만 균일했습니다. 깨진 타일이나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걸으면서 처음 알아챘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채소와 생선을 파는 노점들이 좁은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는데 비린 냄새보다 짭조름한 냄새에 가까웠어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발걸음을 멈추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노트에 짧게 적었어요. 기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남기는 습관이었어요. 채소 상인이 아이를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표정이 따뜻했어요. 아이가 그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낯선 어른이 말을 걸면 아이가 몸을 제 쪽으로 숨겼거든요. 그게 달랐어요. 숙소로 돌아오자
방송국 데스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복귀 일정을 다시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상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고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짧게 보냈어요. 데스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간단한 대답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방송국 사람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끊기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취재 때문이었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제 삶이 끊겨 있었어요. 그 차이가 메시지 화면을 닫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한국어 기초과정을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체류가 길어질 경우 일상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자료는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길어질 경우라는 말이 자꾸 걸렸어요. 담당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배제하지 못하는 게 두렵다기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취재할 때 스쳐 지나갔던 청년이었어요. 공장 앞에서 말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 학원줄에 서 있던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취재 시절 쓰던 공개 이메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이메일을 알았냐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더 중요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쪽 제조업체였는데 지난달부터 출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이 어땠는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깨끗하고 식사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야근을 했을 때 수당이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메시지 마지막에 짧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돈보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그 청년이 한국어 학원 앞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취재 대상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같은 말인데 들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정기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지난번에 봤던 통역 담당자가 먼저 알아봤어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약 날짜를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닌데 먼저 알아본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편 없이 혼자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전달해줬는데 의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환경이 아이한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어요. 환경이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뭔가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이가 복도 끝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더니 뭔가를 가리켰어요. 창밖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이는 잠깐 창밖을 더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쥐고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바닥이 반들거렸고 형광등이 일정하게 켜져 있었어요. 발소리가 울렸는데 아이 발소리와 제 발소리가 박자가 달랐습니다. 아이 발소리가 더 빨랐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음료를 고르겠다고 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걸 골랐습니다. 계산하면서 직원이 아이한테 뭔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따라 웃었습니다. 직원도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이 이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아이가 낯선 사람 앞에서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취재 노트 맨 뒤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의 상인들, 외국인 지원센터 담당자의 태도,
병원에서 아이 이름을 먼저 불러준 의사, 편의점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어진 웃음까지요. 방송을 위한 구성안이었습니다. 쓰다 보니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페이지 하나가 차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기자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손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구성한 마지막에 청년의 메시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돈보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했던 그 문장이었어요.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사에서 밑줄을 긋는 건 핵심 문장이라는 표시였어요. 오래된 습관대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국에 온 지 2주가 넘어서였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며 귀국 절차를 정리하고 있었고 항공권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안정을 찾았고 체류 서류도 정리됐으니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연락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취재할 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밀린 임금 이야기를 해줬던 중년, 남성, 분양 사무소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던 여성, 대학가 골목에서 마주쳤던 사람들까지 제가 취재 시절 쓰던 공개 이메일로 차례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오다가 어느 날은 5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달랐는데 핵심은 같았어요.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사람, 살던 집을 넘겨야 했다는 사람, 가족을 데리고 나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람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마지막에 달아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방법이 없겠냐고 했어요. 저는 처음 2-3개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자이지 취업 에이전트가 아니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계속 쌓이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사정이 아니었어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건 흐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취재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메시지 하나하나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폐업, 임금 체불, 부동산 손실, 한국 취업 시도라는 4가지가 거의 모든 메시지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숙소 테이블에 노트를 펼쳐놓고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던 손이었는데 어느새 취재 노트를 쥐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숙소 근처 공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주말마다 모인다는 이야기를 외국인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들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오전임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중국어가 들렸고 아이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카메라를 드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어깨가 먼저 긴장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다가와 촬영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어였는데 영어도 조금 된다고 했어요. 카메라를 보더니 인터뷰에도 좋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거래처 3곳이 동시에 대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접었다고 했어요. 빚이 남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 건설업체 하청 자리를 알아봤다고 했어요. 계약서 조건이 처음 들었던 것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입금 날짜가 바뀐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남자가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약서가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공원 벤치에서 일어서는데 남자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국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젊은 여성을 인터뷰했어요. 25이라고 했습니다. 선전에서 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취업해 있었고 자신도 같은 기업 한국지사에 지원 중이라고 했어요. 학원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볕이 좋았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여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내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급여일이 바뀐 적도 없고
야근 수당이 빠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여성은 웃으면서 중국에서는 특별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었습니다. 인터뷰이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카메라를 내리며 취재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현장에서 취재할 때의 그 감각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감각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방송국 데스크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취재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 경제 붕괴 이후 한국으로 이동하는 노동 인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 계기는 밝히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과 취재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아직 복잡했거든요. 특집으로 편성이 가능할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보낸 편지함에 메일이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데스크에게서 답장이 온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내용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구성안을 보내달라고 했고 분량에 따라 단독 특집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귀국 항공권 예약 창을 닫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닫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제가 무엇을 닫았는지 알아챘어요. 그날 저녁 남편 측 변호인이 국제친권 소송을 공식 접수했다는 연락이 프랑스 변호사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골목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켜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자료를 갖추는 쪽이 낫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생활 기록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중국에서 기록한 것들과 한국에서 인터뷰한 것들이 같은 노트 안에 나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마저 정리했어요. 방송국 데스크에서 구성한 검토 결과가 온 건 메일을 보낸 지 사흘 뒤였습니다. 특집 편성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분량은 50분짜리 단독 다큐로 잡았고 제목은 나중에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기쁘다기보다 긴장이 됐습니다. 취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지금 제 상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인터뷰이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공원에서 만났던 인테리어 사업가 남성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어요. 촬영 장소는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 카페로 정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었을 때 바닥에 내던져지던 소리가 귓속에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들어오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자리에 앉더니 카메라를 보고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다 보여줘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원하면 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무서울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남성이 작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인터뷰 내내 머릿속에 남았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중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거래처 하나가 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소송 기간이 너무 길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한 번도 수당이 빠진 적이 없다는 말을 다시 했어요. 처음 2달은 계속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입금 날짜가 되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혹시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그러면서 지금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믿게 됐다는 말이 짧은 문장인데 오래 걸렸어요. 두 번째 인터뷰인은 한국어 학원 앞에서 만났던 25살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원하던 기업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첫 만남 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중국에서 마지막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못 받은 채로 나왔다고 했어요. 회사에 요구했더니 서류 처리 문제라고 했고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입사 전에 계약서를 3번 검토할 시간을 줬다고 했어요. 서명 전에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물어보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첫날 집에 와서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취재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성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노트 한 페이지를 다 채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여성이 먼저 물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도 방송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직접 와서 느껴야 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카페를 나오면서도 귓속에 맴돌았어요. 취재가 진행되면서 인터뷰이가 늘어났습니다. 소개로 연결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를 통해 연결된 이주 노동자도 있었고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중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배경은 모두 달랐는데 공통적으로 꺼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높은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 계약이 보호된다는 것,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그 3가지가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10번 넘게 반복되자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노트에 그 3가지를 따로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구성안의 핵심이 됐어요. 그런데 취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이틀이 지났을 때 인테리어 사업가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중국 쪽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취재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서 온 연락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뷰한 사람들과의 연락이 하루아침에 끊겼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도 이런 연락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25살 여성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읽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읽었다고 했어요.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인터뷰이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얼굴이 나온 영상은 편집 단계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데스크의 연락해 방식이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스크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익명 증언 방식이 더 무게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무게감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무게감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다음 인터뷰 일정을 확인했어요. 변경된 방식으로 추가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도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리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남성은 얼굴을 가리고 나서야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아직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락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카메라 뒤에서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구성안이 거의 완성될 무렵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내용을 국제 배급사 한 곳에 먼저 보여줬는데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단독 다큐가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숙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마당 한쪽에서 숙소 관리인 아이와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가 섞인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고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땅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관리인 아이가 옆에서 한국어로 뭔가를 말해줬어요. 제 아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발음이 틀렸는데 관리인 아이가
다시 말해줬어요. 제 아이가 다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취재 노트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는 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렸어요. 중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유리에 이마를 댄 채로 서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가 웃고 있었고 안에서는 제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제 친권 심리 날짜가 확정된 건 취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신중했어요. 심리는 프랑스 법원에서 열리는데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석 방식을 결정해야 했어요. 직접 프랑스로 가는 건 아직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이 공항에서 친권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상 참여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리에 제출할 자료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변호사가 미리 보내준 목록이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의 거주 기록, 아이 의료 기록,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그 목록 옆에 제가 중국에서 기록해온 메모 파일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취재 노트가 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쓸 때는 그냥 기록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심리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를 숙소 관리인에게 잠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관리인이 흔쾌히 받아줬어요. 아이는 관리인 아이와 어울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상 연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프랑스 법원 로고가 뜨는 걸 보면서 잠깐 숨을 고른 뒤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에 먼저 나타났어요. 오늘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화면 반대편에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이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이가 중국에서 자라는 게 문화적, 언어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중국 국적을 근거로 중국에서의 양육이 법적으로 우선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경제적 환경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공장 앞에 주저앉았던 사람들, 채권자가 현관 앞에 서 있던 날 아침, 카메라가 바닥에 내던져지던 소리가 차례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된 건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제가 기록한 메모 파일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여권이 압류된 날짜, 항공권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날짜, 카메라가 부서진 날, 채권자가 방문한 횟수까지 순서대로 담겨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일방적인 주관적 서술이라고 했어요. 재판부가 잠깐 멈추더니 다음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된 건 한국에서의 생활 자료였어요. 외국인 지원센터 상담 기록, 아이 의료 기록, 거주지 등록 서류, 아이가 숙소 관리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재판부가 사진을 보면서 잠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라 해도 아이는 중국 국적자이며 북의 혈통 원칙에 따라 아버지 쪽 환경이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남편 뒤에 있던 또 다른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남편 회사 전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었어요. 변호사가 미리 섭외한 증인이었는데 저는 그 남성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어요. 남성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부도 처리된 경위를 설명했어요. 거래처 대금이 연속으로 막히면서 직원 급여가 2달 연속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내 명의의 해외 계좌 사용을 직원들 앞에서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 말고도 있다고 했어요.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데 목소리가 빠르게 높아졌어요. 재판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측 자료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검토 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지기 직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현재 아이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 아이와 뛰어노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일 뿐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공포가 오늘 처음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았어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어요. 잘 됐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노트북을 닫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나가야 했어요. 친권 심리 결과가 나온 건 추가 검토 기간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먼저 알려줬어요. 재판부가 아이의 안전과 현재 생활 환경을 우선 고려해 주양육자를 저로 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의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은 인정됐지만 아이를 중국으로 데려가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잘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네, 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숙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마당에서 혼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막대기로 선을 긋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파리 공항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던 그 출국장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데스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다큐 구성안을 검토해봤는데 프랑스 복귀 후에도 한국 관련 취재를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독 특집에서 시리즈로 확장하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당분간 한국에 머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이후 몇 번 연락은 했지만 제대로 된 통화는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친권 문제도 정리됐고 방송국도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몰랐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이 반쯤 걷혀 있어서 덮어줬습니다. 아이 얼굴이 편안했어요. 잠든 얼굴을 보면서 중국에서 매일 밤 뒤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아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내일도 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말이었는데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아이가 앞에서 먼저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안 오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해서 아이를 들여보내고 나서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유치원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에 제 아이 목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점점 구분이 안 됐어요. 다른 아이들 목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 정착한 중국 출신 청년들에게서 연락이 잇따라왔어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각자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공원에서 인터뷰했던 인테리어 사업가 남성은 아내를 한국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아이도 함께 데려올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25살 여성은 입사 후 첫 급여를 받았다고 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취재 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방송국 데스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데스크는 잘 됐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귀국 항공권 예약창을 열었습니다. 열었다가 닫았어요.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올 때 급하게 챙긴 짐이었어요. 아이옷 몇 벌과 서류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짐을 꺼내서 천천히 다시 정리했어요. 구겨진 옷을 펴고 서류를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중국에서 화장실 안에 숨어 메모를 쓰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끝났습니다. 가방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빈 가방을 옷장 위에 올려뒀어요. 당분간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행 항공권은 취소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